혹시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냥 오래된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는 게 왜 눈물이 나는데? 늦은 밤 병실 복도에 걸려 있는 오래된 벽시계가 멈추는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얽혔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의 진실을 묻고 또 한 사람은 끝내 숨겨온 과거에 흔들리며 남은 한 사람은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다른 쪽에선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의 흔적이 서서히 드러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묻혀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그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12층 안병동.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병원 특유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410호. 창가 침대에 누워있던 정해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그였지만 지난 6개월간의 항암 치료로 인해 깊게 패인 볼과 야위어진 몸매는 병마와의 긴 싸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 사이로 드러나는 피로한 기색, 그리고 손등에 박혀있는 정맥주사 바늘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40년 넘게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해철이 퇴직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좋아했던 그였습니다. 특히 고전 문학을 사랑했고 학생들에게는 엄하면서도 따뜻한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일상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또 일찍 깨셨네요. 병상 옆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김순애의 목소리였습니다. 68세인 그녀는 남편보다 3살 어렸지만 지난 몇 달간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그래도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순애는 해철과 결혼하면서 교직을 그만두고 평생을 내조에만 전념해왔어요. 응, 잠이 잘 안 와서 그래. 당신은 괜찮아? 저 좁은 침대에서 자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해철은 아내를 향해 미안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있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새벽 안개에 쌓여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해철에게는 이런 풍경이 늘시 한편을 떠올리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여유로운 감상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죠. 괜찮아요. 제가 뭐려. 오늘이 마지막 항암 치료 날이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 치료가 끝나면 일주일 후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순애는 보온병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죽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닭가슴살과 각종 야채를 푹 끓인 영양죽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남편을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가져온 반찬들도 함께 꺼내놓았습니다. 고마워, 순애야.
이렇게 정성껏 챙겨줘서 나 같은 늙은이한테 너무 과분하다. 해철은 아내가 떠준 죽을 한 숟가락씩 입에 넣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았지만 아내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이 죽은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끓여서 먹기가 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을 가지고. 진수는 오늘 언제 온다고 했죠? 오후 2시쯤 온다고 했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서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치료날인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오겠다고 하더라고. 43세인 아들 정진수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죠. 아버지의 투병 기간 내내 바쁜 업무 때문에 자주 병문안을 오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해철과 순애는 아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 진수도 고생이 많지.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게다가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 해철은 아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특히 자신이 아프면서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와 다른 환자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아침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6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6개월간의 투병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가을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받은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진단.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의사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항암 치료로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술 후의 극심한 고통, 항암 치료로 인한 메스꺼움과 탈모, 입맛을 잃고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죠. 특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평생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써왔던 해철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순애가 해철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해철이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의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서 말이야.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는 신문도 읽고 책도 보고 주말에는 우리 둘이서 한강공원도 산책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는 해철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건강하던 시절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특히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방과 후에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과의 대화, 졸업식 때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다 나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치료 결과가 아주 좋다고 하셨잖아요. 암세포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고요. 순애는 남편을 격려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암이라는 병의 무서움과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만큼은 항상 밝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담당 의료진이 회진을 돌 시간이었어요. 해철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때는 제법 멋스러웠던 외모도 이제는 병든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지막 치료받고 나면 정말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화장실에서 나온 해철이 다시 침대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0년을 살아온 강북의 작은 아파트, 거기서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그리웠습니다. 네, 당연하죠. 우리 집 화분들도 모두 말라 죽을 뻔했는데 이제 당신이 직접 물도 주고 돌봐주셔야 해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히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병원에서만 지내다 보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오전 9시 간호사가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항암 치료 받으시는 날이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해철은 간호사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지난 몇 달간 같은 간호사들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후 2시에 항암 치료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 회진 있으니까 준비해 두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남편 곁에 앉아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순애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하네. 해철이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감각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 치료 날이라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서요. 순애는 대답하면서도 침대 옆 작은 서랍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내내 고민해왔던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오늘 남편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전 10시 담당 의사인 김 교수가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경력 있는 종양내과 전문의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지막 치료 받으시는 날이네요. 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철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절망감에서 이만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아주 긍정적이에요. 암세포 수치도 정상 범위에 근접했고 전이 소견도 없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해철과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재발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병원 식당에서 환자식을 가져왔어요. 부드러운 밥과 소화가 잘 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여보, 식사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뭔데? 갑자기 왜 이래? 순애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으로 쌓여있는 작은 상자였어요. 해철은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간직해온 거예요.
당신이 아프시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순애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디자인이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반지였습니다. 해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반지를 본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애, 이 반지가 뭐야? 해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아올랐어요. 여보, 죄송해요. 이건 순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솔직히 말해. 해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완전히 신뢰해 왔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50년 전에 제 첫사랑이 준 거예요. 순애의 고백에 해철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병실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던 새소리도 멈춘 것 같았고 복도의 소음마저 멀게만 들렸어요. 해철은 반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처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해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내로부터 이런 폭탄 선언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에 들린 반지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작고 소박한 금반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 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 고백이 가져올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의 일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지금까지 숨겼느냐는 거지. 우리가 결혼할 때도 진수를 낳을 때도 이 모든 세월 동안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해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내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자신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순애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린 나이였어요. 22살 때였죠. 같은 동네에 살던 박동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들끼리 인연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박동현. 해철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결혼 전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어요. 서로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된 거야? 동현이는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헤어질 때 이 반지를 주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사랑,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철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정신적 충격까지 받으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나와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 그 사람을 잊지 못한 채로 나와 결혼한 거야? 이 질문은 해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과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차선책이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45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상이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과 결혼할 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동현이와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을 때였고, 저도 그 사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고, 점점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해철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50년 동안 그 반지를 간직해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반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 나와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다면 버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에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그 반지를 버리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단순한 추억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첫사랑을 완전히 잊지 못했기 때문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치료 준비하셔야 해요. 항암 치료실로 이동하시겠어요? 해철과 순애는 서둘러 감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라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해철은 간호사에게 대답하고 나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이 이야기는 치료 끝나고 다시 하자. 지금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터진 비밀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항암 치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해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지막 치료를 받고 완쾌될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아내에 대한 의심과 상처가 더 컸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에게도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료실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워 정맥 주사를 맞으면서도 해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시 아내가 지금도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던 걸까? 온갖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남편 곁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말을 걸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간혹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할 때만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치료가 끝날 무렵 해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순애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 그래. 하지만 해철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
평소 같았으면 마지막 치료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으로 서로를 격려했을 텐데 오늘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해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순애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43세의 진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치료날이라서 회사 일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과 보양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치료 끝나셨어요? 힘드셨죠? 진수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병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진수의 질문에 해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수야, 너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진수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혹시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건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아버지, 치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의사 선생님께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치료는 잘 끝났어.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해철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는 작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순애가 오늘 아침에 꺼낸 그 상자였어요. 저게 뭔데요? 진수가 상자를 열어보자 낡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반지였지만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또다시 글썽글썽해졌습니다. 남편에게 고백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아들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수야, 이건 어머니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순애가 첫사랑한테 받은 반지다. 해철이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진수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버지만을 사랑해온 줄 알았던 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진수야,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야.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의 일이고. 순애는 아들에게 해명하려 했지만 해철이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5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문제야. 나한테도 너한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해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되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진수는 부모님 사이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저는 진수의 질문을 듣고 해철과 순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진수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넌 분명히 내 아들이야. 해철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 확실해요? 저 태어났을 때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니었나요? 진수의 질문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진수는 해철과 순애가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태어났었어요.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너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야. 내가 임신했을 때는 이미 결혼한 후였고 그 사람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
하지만 해철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순애의 행동들을 되짚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기억났어요. 가끔씩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던 모습, 편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까지. 순애야, 내가 나와 결혼할 때 늘 어디론가 마음이 떠 있는 걸 느꼈어.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철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45년간 품어왔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순애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해철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더욱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진수는 부모님의 다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화목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지금 몸이 약하신 상태인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해철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진수야, 너도 알아야 할 일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어떤 거짓 위에서 살아왔는지. 그때 갑자기 해철이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약해진 몸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수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고 순애는 간호사를 부르러 뛰어나갔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와서 해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생활을 의료진에게 얘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족 간에 좀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특히 오늘은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이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의 당부를 듣고 진수와 순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갈등은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해철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료진이 나갔고 병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철님께 면회 오신 분이 계신데요. 면회요? 누군지 알아봤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올 예정인 사람은 없었거든요. 박동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시면서 박동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50년 만에 나타난 건 아니겠죠? 박동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시면서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순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50년 만에 그가 나타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해철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아내를 째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는 연락이 끊어졌다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애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했잖아. 해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순애는 당황한 채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크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50년 만에 만나게 될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부모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당사자가 직접 나타났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사람인가요? 어머니 첫사랑이신 진수야.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름만 들어서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박동현. 평생 잊으려 했지만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간호사는 세 사람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면회를 허가드릴까요? 아니면 해철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누군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순애가 말렸지만 해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50년 동안 아내의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몇 분 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사이로 70대 초반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키가 큰 편이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조금 구부정해진 어깨까지. 박동현이었습니다. 경혜, 나야. 이제야 왔어.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애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만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젊은 시절의 따뜻했던 목소리, 이별을 고했던 그날의 슬픈 목소리가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동현, 정말 당신이군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움, 놀라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해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바라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박동현이라는 사람인가요? 해철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동현은 해철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어떻게 여기를 알았죠? 그리고 왜 하필 오늘? 해철의 질문에 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신문에서 경혜 씨 남편분이 투병 중이시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연히 성함을 보고 혹시나 해서. 그 말을 들은 해철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병을 핑계로 아내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경혜를 만나보려고 온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고. 동현의 설명을 듣던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분이 정말 그분이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진수야, 이분이 내가 어릴 때 사랑했던 경혜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혹시? 동현이 진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어요. 해철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뭘 보는 거요? 진수는 내 아들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니. 동현의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을 바라보는 동현의 시선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혹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진수의 질문에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너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야. 내가 확실히 해. 하지만 동현은 계속해서 진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제 와서 숨길 이유가 있을까? 동현의 말에 해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진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인지. 무슨 소리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해철 씨, 진정하세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애와 제가 헤어진 시기와 진수 씨 나이를 계산해 보니 그 순간 해철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진수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고 순애도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해철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너 때문에 이런 일이. 해철은 산소 마스크를 쓰며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약해진 몸에 이런 정신적 충격까지 받으니 견딜 수 없었어요. 동현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옛 연인을 만나러 온 것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수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아버지 상태가 위험해요. 하지만 해철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진수야. 확실히 하고 가야겠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아니다. 진수야. 확실히 하고 가야겠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해철의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억지로 말하는 해철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45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진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수는 분명히 당신 아들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해철의 의심은 깊어지기만 했어요. 특히 동현이 나타난 시점과 그의 의미심장한 표정들이 모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옛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왔을 뿐인데 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해철 씨,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니요.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해철은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동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단순히 시기적인 계산만으로? 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순애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진수 씨를 보시면 사진 속의 젊은 동현과 현재의 진수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형까지 거의 판박이었어요. 진수는 그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건 설마. 해철도 그 사진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가끔씩 진수를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낯선 느낌을 받았는지, 왜 성격이나 취향이 자신과 다른 부분이 많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경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 동현의 조용한 목소리에 순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비밀이 결국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진수야, 정말 미안해요. 순애의 고백에 앞서 해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진수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해철의 담담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장 충격받을 사람이 오히려 가장 침착했어요. 아버지, 정말 눈치채셨어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도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나와는 달랐어. 성격도 나보다는 좀 더 예술적이고 감성적이었지. 하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해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거든. 이 말을 들은 진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충격보다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저는 진수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거고 너는 아무 죄가 없어. 순애는 남편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졌고, 순애야,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나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면서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해철의 말에 동현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원만한 가정에 자신이 끼어들어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해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해철은 동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동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몇 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과거가 그리워졌고 특히 경애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족이 없으셨다는 건가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네. 미국에서 결혼을 했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지내고 있어요. 동현의 말을 들으며 해철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동정심이 더 컸어요. 자신은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가 있었는데 동현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안쓰럽더라고요. 진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해철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뿐입니다.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은 아버지뿐이에요. 진수는 동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 아버지는 해철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해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동현도 진수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수 씨,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해철 씨가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가 궁금했어요. 해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동현 씨, 혼자 지내신다고 했죠? 그럼 가끔씩은 우리 집에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해철의 말에 놀랐습니다. 가장 상처받았을 사람이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었어요.
해철 씨,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에요. 진수도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알 권리가 있고 당신도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철의 말에 감동한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철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은 동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분노하고 자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철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니요? 진수의 아버지인데 무슨 자격이 없어요? 해철의 말에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제 성격이나 취향이 왜 아버지와 다른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동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50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저도 진수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순애는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관용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평생 속여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철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수가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순애도 당황해서 간호사를 부르러 뛰어나갔습니다. 동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곧 의료진이 달려와서 해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야겠어요.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오늘 마지막 치료 잘 받았는데. 진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순애와 동현은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해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해철은 응급실로 옮겨지면서도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진수야, 가까이 와봐. 진수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자 해철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회복하실 거라고. 진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해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어.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해철은 미소를 지으며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가까이 와봐. 순애는 남편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아서. 순애야,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해철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가짜는 아니었잖아. 여보, 그리고 동현 씨. 해철이 동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보세요. 동현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해철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어요. 동현 씨, 원망하지 않습니다. 해철 씨, 오히려
고마워요. 진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덕분에 저는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둘 수 있었거든요. 동현은 해철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듣게 되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해철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해철은 힘겹게 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동현 씨,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없어진 후에 순애를 부탁드려요. 그 사람 혼자서는 힘들어할 거예요. 해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회복하실 거예요. 진수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해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잘 모시고 동현 씨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해.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해철은 마지막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사랑했어. 정말 행복했어. 여보,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해철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생체 신호를 알리는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멈췄어요. 응급실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이 공식적인 사망 시간을 확인했고 가족들은 해철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오열했습니다. 진수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동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관용과 사랑을 보여준 해철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해철의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옷을 입은 순애가 벤치에 앉아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오래된 금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지난 3개월은 순애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충격,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보여준 해철의 관용에 대한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밤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애가 돌아봤습니다. 진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동현도 함께 있었습니다. 진수야, 동현 씨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진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수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부탁한 대로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동현도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철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매주 한 번씩 순애와 진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3개월 제사잖아요. 집에 가서 준비하셔야죠. 그래, 벌써 3개월이나 됐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순애 씨, 해철 씨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가 너무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글쎄요. 아마 저보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 사람 성격상. 순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슬픔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항상 앞을 보고 살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라고요. 진수도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해철은 교사답게 항상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순애 씨, 제가 너무 뻔뻔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동현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워요. 해철 씨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있고 혹시 앞으로 가끔씩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동현의 말에 순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50년 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동현 씨, 저는 아직 어머니, 진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진수의 말에 순애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해철은 정말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동현에게 부탁까지 했었어요.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어머니,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 슬픔에만 빠져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수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니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동현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무리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끔씩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나누는 정도로요. 서로 외로운 시간을 달래는 의미로.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해온 이 작은 반지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현 씨,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해철이를 잊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기억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물론입니다. 해철 씨는 저에게도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동현의 진심 어린 대답에 순애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보죠. 친구로서 말이에요. 네, 천천히요. 진수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어머니, 동현, 아저씨, 저도 자주 놀러 갈게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진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복잡했던 관계들이 이제야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진수야, 넌 언제 결혼할 거니? 이제 40 중반인데. 순애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도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진수 씨, 저희 회사에 괜찮은 분이 계시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동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요. 세 사람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도 사라지고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제사 준비해야겠어요. 진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순애는 일어서며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과거의 무거운 비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이 된 것 같았어요. 순애 씨, 제가 제사 준비 도와드려도 될까요? 동현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해철이도 좋아하실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해철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어요. 순애는 5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했지만 이제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났지만 진짜 아버지는 해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현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철이 마지막에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의 죽음은 슬펐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며 세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